덕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브랜드가 K-pop BBQ. 세부에 가시면 4, 5점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5, 5점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위에 거는 이제 저희 1호점. 네, 보니파쇼 글로벌시티라는 마닐라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고요. 한 550석 규모의 레스토랑을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직원을 한 500명 정도 뽑았거든요. 저희가 500명 정도 직원을 뽑아서 그 중에 이제 4분의 1 정도를 나중에 정리를 하고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추렸는데 저희 모든 집기구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그릴러까지 전부 한국에서 갖고 왔어요. 저희 컨테이너 한 5개 이상 띄었거든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이상. 그리고 소어 머신부터 시작해서 슬라이스 머신까지 한국에서 다 갖고 왔는데 이때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네. 저번 제가 왔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fluctuation? fluctuation이 한국말로 뭐지? 이렇게 전기가 전압이 이렇게 쭉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fluctuation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온 것들은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진짜 멘붕이었던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는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한 4개월 정도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저희가 쓰는 차돌박이 그러니까 비프 슬레이브, 쇼트 슬레이브 뭐 이런 차돌박이의 종류를 저희가 한 달에 쓰는 돈이 거의 1톤을 사용하는데 1톤을 슬라이스를 하려니까 그 슬라이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당장 그때 당시 없었어요. 저희가 손으로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사업 방식이 뭐였냐면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엑스트라를 만들어 놓는 거. 네. 그러니까 머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머신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부품이나 파트에 대한 부분은 한국 직원이나 필리핀 직원인데 무조건 동영상 촬영을 해놓을 것. 네. 저희가 이 그릴러 머신을 한국에서 갖고 왔는데 이 그릴러 머신이 한 2-3번 정도 고장이 났어요. 아무도 필리핀에서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렉트리션을 한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코스트가 다 책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매출에 이런 코스트들이 저희 매출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저게 오픈 첫날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멘붕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망가졌어요. 멘붕이었죠. 1년 후에 한 번 더 망가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다고 매번 테크니션을 부를 수 없으니 그때 저희가 했던 방식은 믿을 수 있는 한국 직원 2명을 한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동영상 촬영을 다 했고요. 부품을 다 엑셀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점검했어요.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놓으시지 않으면 해외에서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한국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 무슨 일 터지면 KTX 타고 가는 시간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만큼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직원을 뽑을 때 최소한 3배를 뽑아요. 네. 면접으로 믿지 않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3배를 뽑고 그 3배인 친구들을 오픈되기 2달 전에 뽑아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오픈하시는 분들 보니까 갖고 만들어 놓는 매출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한 3-4개월 정도 지나면 없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필리핀 직원 한 5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계 뭐 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테이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엑스트라가 없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2배에서 3배 정도 뽑는데요. 인력은 최소한 3배 뽑아요. 그리고 3개월 전에 뽑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음식은 문화를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철학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서빙하는 그 친구들이 그 문화를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서빙하는 사람이 이 문화를 몰라. 그럼 이 친구가 정말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뽑고요. 6시간씩 문화 교육만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치킨집 2번째 브랜드를 오픈했던 치킨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세부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지내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을 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한국 치킨의 역사부터 시작해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존재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기름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이 없는 전기구이 통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구이 통닭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후라이드가 나왔고 후라이드에 누가 나왔는지, 심지어 뭐까지 나오냐면요. BBQ 치킨에서 어떤 광고 모델을 쓰고 있고 어떤 광고 모델로 전향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패키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컬러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가격은 어떻게 됐는지까지 전부 3개월 내내 다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그냥 한 친구 잡아다가 너 한국 치킨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정말로 다양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어요. 외국에 있는 고객들은 밥을 먹으러 오는 그 이상을 원해요. 네, 그냥 밥 먹고 배 채우려고 하면 필리핀 음식점 가고 그 나라 로컬 싼 음식점 가겠지. 굳이 저희 거 비싼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 이상의 경험과 그 이상의 문화를 즐기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즐기려면 제가 매번 그 플로어에 있어서 그 플로어에서 사실은 삼겹살은요 쌈장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뭐 쌈은 이렇게 싸드시고 이렇게 매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육 자료도 제가 직접 다 만들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인터랙션을 해요. 그리고 4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혹시 이건 이제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분은 시각적이고 어떤 부분은 청각적이고 어떤 부분은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직접 말을 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이렇게 강연을 1시간쯤 듣잖아요. 그럼 몇 분 조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도 같이 말하고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계속 들으니까 지겨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턴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죄송해요. 이 할 때 40분씩 쪼개요. 40분씩 다 쪼개서 한 번은 듣고 한 번은 말하고 한 번은 외우고 한 번은 인터랙션하고 한 번은 같이 이그젬플을 나누고 한 번은 시험을 보고 한 번은 다시 듣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해요. 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친구들의 스타일로.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스타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야 제가 없어도 그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제가 막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국 분들이 해외 진출을 하시거나 MF를 맺으시거나 혹은 자기가 개인 브랜드를 만들거나 단독 자기가 브랜드를 직진출을 하시거나 늘 항상 이 브랜드 왜 나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끝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동남아 시장에 있는 가격과 정말 가성비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1불, 2불의 가성비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오는 제품 대부분 치킨만 해도 저희가 소스를 전부 다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서 다 받는데 마리네이션 파우더, 염지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다 받으면 1불, 2불은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최소한 10불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10불 받아도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 그래서 저희도 10불 정도에 받을 수가 없어서 거의 20불 정도에 측정을 하는데 한 개인이나 2명의 개인이 20불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파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해져 있는 파이에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면 정체성이 굉장히 확실해야 되는데 자꾸 맛있다라는 걸 정체성을 강요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맛있다의 맛이 되게 뭐예요? 나는 이 음식 진짜 맛있다. 정말 장난 아니다. 이 음식 정말 너무 맛있다.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의 기준은 제가 생각했었을 땐 정말 손맛이에요. 손맛. 네. 엄마의 손맛. 네. 제일 맛있대. 근데 외국인들한테 엄마의 손맛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외국인들한테 그 한식은 손맛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식의 손맛이라고 한들 필리핀 친구들이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의 손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결국 맛으로 대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맛 없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해외에 가서 가끔 가다가 브랜드 가서 음식 맛을 볼 때마다 가끔 정말 퀘스천 마크인 게 이 대표님은 이 음식을 안 드셔보시고 판매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네. 이 음식은 진짜 안 드셔보시고 진짜 그냥 사진으로만 보셨나? 이런 생각 들 때 정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빼고 나서 저는 대부분 음식에 대한 걸 맛을 맞출 때 7 정도에다 맞춰요. 네.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음식의 맛있다의 맛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맛이에요. 근데 대부분 9나 10에 맞추시거든요. 근데 9나 10에 맞추려고 하면 사장님이 들어가서 매일 주방에 계셔야 돼요. 365일. 네. 어디 가지 마시고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매일매일 그리고 아파도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돼요. 왜냐면 똑같은 미각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저도 못해요.
근데 10에 9나 10에 늘 맞춰요. 근데 한 3개월 좀 지나면 사람이 다 그래. 야, 거기 맛 변했어. 네. 두 가지 이유거든요. 첫째는 더 이상 사장님이 만들지 않기 때문. 둘째는 마진을 열어봤더니 돈이 안 돼. 그래서 재료를 바꿨어. 네,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은 저희는 맛을 한 7 정도에 맞춰요. 그래서 7에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러면 7인데 매일매일 똑같이 7이면 고객들은 맛있다라고 느껴요. 근데 내가 7 줬다, 6 줬다, 8 줬다, 9 줬다 뭐 이렇게 주면 당연히 이 음식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하는 여기에 맛에 대한 기준은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콜든 블룸 출신의 팬시한 어퍼 클래스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 제 이야기 들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만들고 싶으신 레스토랑이 정말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미슐랭 스타 같이 진짜 어퍼 클래스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럼 당연히 90 맞추셔야죠. 왜냐면 그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레스토랑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올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이라고 한다고 하면 7 정도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꾸 맛이랑 가격으로 승부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치킨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치킨집 대박나. 그럼 옆에 치킨집 또 생기거든요. 여기가 한 10,000원이면 여기 9,9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옆에 8,000원에 팔고요. 7,000원에 팔고 6,000원에 팔고요. 나중 다 되면요. 한 1년 정도면 다 같이 없어져요. 네. 왜냐면 다 가격으로 싸우다 끝나버리거든요. 제일 많은 이득을 보시는 분은 슈퍼마켓 사장님. 아, 정말 슈퍼마켓 사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버셔요. 왜냐면 다 파니까. 근데 어느 1년 정도 되면 없어져요. 근데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음식을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판매하실 때는 좀 다른 컨셉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외국의 음식들 중에 나 정말 맛있어요, 나 정말 끝내주게 맛있어요 라고 하는 음식점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음식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가격은 정말 끝내줘요.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맛으로 승부합니다. 맛이 너무 좋아요. 맥도날드 이런 데서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군데도 안 그래요. 대신 뭘 파냐 하면 자신들의 가치를 팔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푸드테크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이자 작년 빌 게이츠와 구글 대표님, 그리고 심지어 영국의 전 총리가 투자를 해서 굉장히 핫했던 브랜드이죠. 저스트 메요. 비욘드 에그라는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고요. 푸드테크에서는 늘 항상 베스트 이그젬플로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작년에 이게 되게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요네즈 회사에서 얘네를 이 친구를 고소했어요. 근데 FDA에서 고소를 했던 이유는 한 가지 뭐였냐면 저스트 메요는 정확해요. 자기네들의 가치가. Grow up with something better 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네즈 주성분은 계란이거든요. 근데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맛이 굉장히 마요네즈 같아요. 그래서 홀푸드 마켓이랑 미국에 있는 많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점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마요네즈 대신에 저스트 메요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베지테리안이나 비건 음식 같은 경우는 비싸고 맛은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걸 먹어야 되는 사람만 먹었는데, 이거는 심지어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마이 채널 MYF라는 마이 채널이 미래 채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래 채널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거 먹어보면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가격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가치가 뭐냐면 너가 맛있게 먹지만 자연도 함께 공생하자라는 얘기거든요. 아시죠? 마요네즈를 계속 먹으면 닭은 계속 알을 낳아야 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닭을 어쩔 수 없이 가둬놓고 키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는 거죠. 만약 저스트 메요가 나올 때 여기에 마요네즈 맛이 납니다. 진짜 맛있어요. 혹은 마요네즈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과연 그걸 샀을까요?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선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선 안 돼요. 외국에서는 분명히 철학을 담고 있어야 되고 한 줄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대표님이 자신의 브랜드를 한 줄로 설명할 수 없으면 제발 직원들한테 네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대표님이 자기의 브랜드를 주구장창 30분, 40분씩 얘기해. 우리의 브랜드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당연히 직원들은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표님들은 내가 판매하고 싶어하는 제품, 내가 가지고 가려 하는 브랜드가 한 줄로 정확하게 정체성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립되어야만 그걸 뭘 팔 건지, 광고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태그라인을 걸 건지, 직원은 어떻게 교육할 건지, 어떤 직원을 뽑을 건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스트 메요 같은 경우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스트 메요는 절대로 가격과 맛을 승부하지 않아요. 근데 고객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저스트 메요 먹어봤어?
달걀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마요네즈랑 맛이 똑같대. 네. 그렇게 하면서 홀푸드마켓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마요네즈가 회사에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한 이유는 이거였죠. 마요네즈는 이제 고유 대명사가 됐고, 고유 대명사이면서 계란을 써야만 마요네즈가 아니냐. 근데 얘네는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로 얘네는 마요네즈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누가 이겼을까요? 저스마이가 이겼어요. 저스마이가 이겼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1인 이렇게 누구지? 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씩 다 나와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마셨지만 음주하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한 거예요. 베지테리안인데 비건은 아닙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베지지만 베지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그걸로 해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요. 이걸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해외에 나가시려고 하면 메뉴 구성하실 때 투자 쪽 꼭 보셔야 돼요. 투자의 흐름을.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의 투자의 흐름을 안 보고 메뉴 구성을 너무 막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거 가져다 쓰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게 좀 이따 할 건데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한 줄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K-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했던 방식이에요. 네.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저희는 이 철학을 만드는데 거의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요. 메뉴 만드는 건 별로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이 철학을 한 줄로 만드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타겟층을 잡을 건지, 타겟 라인은 어딘지, A인지 B인지 B 플러스인지 가격은 어느 걸로 맞출 건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어떤 걸 팔 건지, 뭘 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정확하게 없으면 저희 직원들은 이제 K-팝 뭐 하는데요? 고기 뷔페요. K-팝 뭐 하는데요? 노는데요. K-팝 뭐 하는데 시끄러운데요. K-팝 그냥 큰데요. K-팝 고기 파는데요.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이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 덕분에 제가 했던 모든 광고와 TV 광고나 TV 인터뷰에는 이 한 줄이 다 계속 들어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고객들한테 그 의식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나갈 때마다 K-팝은 고기 뷔페예요. 두 번째 방송사 가서는 K-팝은요, 고기를 팔지만 재밌어요. 세 번째 방송사 가서 K-팝은요, 약간 되게 시끄럽고요. 콘서트장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고객들이 세 개의 방송을 보고 K-팝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K-팝이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플레이스다. 우리는 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이다. 이걸로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줄 나오기까지 저희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해야 되고요.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이해해야 되고 어느 누가 왔을 때도 이게 똑같이 비전이 연상되려면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 내가 만들려고 하는 디자인, 로케이션,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메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넥스트 스텝까지 전부 다 생각해서 그게 한 줄로 끌어나오는 거지. 오늘 갑자기 한 줄 했다가 내년 됐는데 갑자기 프랜차이즈 하면서 이걸 바꾸고 철학을 바꾸고 정체성 바꾸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직원들이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 한 줄을 만드는데 저희가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걸리고요. 엔터테인먼트 플레이스가 나오고 나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에 맞는 메뉴가 나와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거에 맞지 않는 메뉴는 절대 판매하지 않아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예를 들어 고객이 와서 생선도 팔고 랍스터도 팔고 대게도 팔고 무도 팔고 회도 팔고 다 팔으래. 그럼 나 돈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고객들도 더 많이 올 거래. 근데 저희가 늘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정체성과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정체성과 얼라인이 되는가. 네. 저희의 정체성과 얼라인이 되지 않는데 당장 매출이 앞에 보인다라고 해서 판매를 해버리면 3개월이건 4개월이건 sooner or later 고객들이 분명히 깨닫고요. 직원들이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우리가 K-팝이라는 브랜드가 대체 뭐지? 그럼 모르겠어요. 혹은 K-팝이라고 넌 뭐라고 생각해? 그럼 각각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강점과 약점, 브랜드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최소한 100개 이상씩 써요. 저희는. 자리가 크다, 색깔이 화려하다, 이런 정말 디테일한 자잘자잘한 것부터 정말 이 브랜드에서만 있을 강점을 다 찾아요. 이걸 왜 하냐면 제가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을 때 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고객들은 K-팝을 올까? 왜 고객들은 옆집을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올까? 왜 고객들은 비 오는 날 오지 않을까? 왜 고객들은 일요일에 많이 올까? 왜 고객들은 매일매일 오지 않을까? 왜 고객들은 이걸 사 먹을까? 왜 고객들은 이걸 할까? 저는 왜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국 클라이언트들이랑 일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라는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왜라는 말의 끝이 결국 본질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왜에 대한 정답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그 브랜드를 만들지 않아요. 네. 내가 확실하게 이 브랜드가 뭔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면 1년, 2년 지나면 정말 김밥천국 같은 회사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밥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김밥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죠.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처음에 설렁탕 팔다가 갑자기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삼겹살도 팔고 뭐 갈비도 팔고 뭐도 팔고 나중에 다 팔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이 브랜드는 뭔가요? 그럼 그냥 아무거나 다 파는 한국 음식점. 네. 근데 다 파는 한국 음식점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파운더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꾸 이 밑에 있는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요. 이 브랜드를 만든 파운더가 내가 왜 이걸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부터 다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 스토리가 나중에 자기네들의 스토리텔링의 시초가 되거든요. 네. 제가 만드는 모든 스토리텔링은 허구로 만들거나 뻥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모든 스토리텔링은 제가 만들어둔 스토리의 모든 스텝을 다 적어놓고요. 그걸 나중에 세 줄로 압축하는 것 뿐이에요. 네. 두 번째는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한 번쯤 제 강연을 보셨던 분들은 이 사진들 한번 다 보셨을 텐데 이게 김치예요. 이게 김치고 이게 고추장이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치와 고추장의 컨셉인가요? 이게 이제 홀푸드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마더인로스 김치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네. 이 마더인로스에서 세컨으로 나는 브랜드가 지금 고추장이거든요. 이제 비건 있고 물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덜 매운 김치, 좀 더 매운 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로테이션을 만들긴 하지만 이런 스파이시한 제품들 그것도 한국 음식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비건과 베지테리안까지 아우르는 제품들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려는 정체성이 확실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 거는 패키지가 예쁘니까 맛이 좋으니까로 하시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미 패키지랑 예쁜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에 머리 한 대 처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아무리 대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지구 반대편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결국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 경험이라는 걸 결국 어디서 제가 봤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 가보니까 미국도 그런 게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이래요. 슈퍼마켓에 가보면 뭐 유럽 제품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제품부터 시작해서 미국 제품, 중국 제품, 일본 제품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이 제품들과 경쟁을 하려면 맛이나 패키지로만 경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한 줄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나가시더라고요. 계속 나가셔요. 나가셨는데 어떻게 되셨냐라고 하면 되게 잘 됐대. 근데 저의 퀘스천 마크는 늘 항상 이거예요. 해외 진출해서 잘 됐다의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 매장 수인가? 아니면 나갔다는 거의 명분인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땐 결국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어느 정도의 프로핏이 나오고 이것이 어떤 정도의 비즈니스로 연결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해외 진출이. 그리고 해외 진출에서 외국분들이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네. 그냥 치킨집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브랜드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의 흐름이에요. 네. 저는 브랜드를 만들거나 메뉴를 만들 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혹시 이 브랜드들은 다 아시죠? 우버, 그랩택시, 이지택시는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물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근데 작년에 소프트뱅크에서 10개 회사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우버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랩택시에 투자를 했어요. 왜일까? 혹시 소프트뱅크가 그냥 감으로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프트뱅크가 그 더 막강한 큰 공유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버가 아닌 그랩택시에 투자를 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뭐였냐면 우선 동남아시아에서 그랩택시가 우버를 뛰어넘었어요. 작년 2016년 기준으로. 그 이유가 뭘까? 우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페이먼트 베이스가 크레딧 카드예요. 신용카드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 네. 크레딧이 안 나와요. 네. 크레딧이 없고요. 뱅크 어카운트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뱅크 어카운트 없고 크레딧 없고 인베스트먼트 없는데 크레딧 카드가 나올까요? 네. 그럼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우버를 사용할 수 없죠. 네. 그랩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스타트업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나온 스타트업인데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해요. 크레딧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현금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는 미국에서 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베이스 자체가 뭐냐면 동남아 시장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거야. 네. 근데 동남아 시장이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택시 회사에서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까? 네. 그 택시로 벌어들이는 미니멈, 그러니까 average 그 earning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그냥 계약직 하는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벌어요. 근데 그 아이폰이나 삼성이나 동남아시아도 매한가지로 비싸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랩택시가 했던 프로모션이 뭐였냐면 우리랑 계약을 하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스폰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우버를 할까요? 그랩택시를 할까요? 당연히 그랩택시를 하겠죠. 그리고 우버는요, 자차예요. 승용차예요. 택시가 없어요. 그럼 동남아시아 시장의 택시들은 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린 다 어떻게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랩택시에서 했던 방식은 두 가지예요. 택시랑도 하고요. 우버랑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가용도 있고요. 택시랑도 해요. 그래서 손님을 고를 수 있어요. 물론 승용차랑 하면 조금 더 비싸죠. 하지만 택시 회사들이랑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랩택시를 사용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우버를 사용하고 싶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랩택시를 사용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그랩택시는 지금은 우버보다 사용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작년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투자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보면서 아, 신용카드가 이 정도로 사용이 안 되고 있구나. 아, 그럼 현금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가면 은행 가면 이렇게 100원짜리 막 많이 바꿔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100원짜리 동전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격을 만들 때 대시랑 합쳤을 때 그 체인지를 나오는데 이 체인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까지 저희가 다 해야 돼요. 네. 동남아 시장에서 택시 타보시면 알죠? 뭐 잔돈 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잔돈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메뉴가 2,800원이야. 계속 다 세금 다 붙였더니 2,800원이야. 계속 200원씩 남아. 200원씩 계속 줘야 돼요. 한 100명 오면 이제 200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잔돈을 만들 거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